현대 딥러닝의 시초이자 합성공신경망 CNN의 교과서라 불리는 얀 르쿤 교수님의 98년도 논문 Gradient Based Learning Applied to Document Recognition, 이 논문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논문이니까 초록을 먼저 보고 시작해야죠. 우리는 한국어가 더 편하니까 옆에 일부 키워드랑 내용을 한국어로 써놨어요. 첫 줄을 보면 파층 신경망에 대한 이야기와 역점파 알고리즘, 기울기 기반 학습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이거는 CNN 아키텍처 배우기 전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공부할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조라는 말이 나오네요. 신경망의 층수, 노드수, 연결 방식의 구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2차원 형태의 변동성을 다루는데 CNN 구조가 우수하다네요. 이거는 손글씨처럼 2차원 이미지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져도 CNN은 잘 인식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이유는 CNN의 여러 구조적 특징 때문인데요. 먼저 국소 수용 영역, 그러니까 Local Receptive Field, 즉 입력 이미지를 작은 부분, 예를 들어서 뭐 5 곱하기 5 단위로 보면서 부분적인 패턴, 예를 들면 뭐 획이나 모서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걸 인식하는 것. 그리고 다음 구조적 특징은 가중치 공유, weight sharing. 이거 중요하죠. 같은 필터, 즉 커널을 여러 이미지에 반복 적용해서 글자 위치가 달라도 동일한 특징을 감지 가능하게 합니다. 또 풀링이 있는데요. 약간의 위치 변화나 회전성, 회전 그런 것에 대한 불변성을 제공하면서 즉 글자가 약간 이동하거나 기울어져도 인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구조는 뒤에 르넷5 구조에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문서 인식 시스템의 모듈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야기를 하면, 뭐 우리가 스캐너로 문서를 읽거나 스마트폰으로 영수증이나 수표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미지는 단순한 사진일 뿐이죠. 그런데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 사진 속에서 뭐 문자, 숫자, 구조, 의미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추출해내야 하잖아요. 이때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고 여러 단계의 모듈을 나눠서 처리를 합니다. 필드 추출은 문서의 영역, 뭐 여기서 수표였으니까 금액, 이름 같은 걸 구분하고 분할은 문장, 단어, 문자, 단어 나누고 인식, 이거는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한 다음에 언어 모델링, 랭귀지 모델링 문법, 문맥으로 오류를 수정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단계를 따로따로 수행하는 것이 기존 방식이었다면 이 논문에서 제안한 Graph Transformer Network, 그러니까 GTN이라고 부를게요. 이거는 모든 과정을 하나의 학습 시스템으로 통합, 그러니까 글로벌 트레이닝을 해서 더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트랜스포머 네트워크가 나중에 먼저 설명할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상용화가 잘 되어서 수표를 잘 읽고 있다고 하네요. 요즘에는 수표를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때는 98년도니까 특히 그때 미국에서는 손글씨로 써서 수표를 많이 사용했겠죠? 98년 컴퓨터 비전 분야는 큰 난관에 봉착해 있었어요. 사람이 직접 설계한 특징, 그러니까 여기서는 handcrafted features라고 하던데 이런 거에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많겠죠. 이 르쿤 교수는 기기가 스스로 특징을 학습하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요. 그게 CNN이고 이미지의 지역적 패턴을 인식하고 같은 패턴이 어디에 있는지 동일하게 인식하는 위치 불변성을 갖춘 인간의 시각 피지를 모방한 구조였습니다. 르넷5는 이 철학을 완벽하게 구현한 최초의 성공적인 모델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위 사진은 논문에 있는 르넷5의 전체 구조예요. 입력부터 출력까지 총 7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면 여기 잠시만요. 레이저 포인터 여기 C1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7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중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가진 주요 레이어 5개가 있습니다. 르는 르큰 교수의 르에서 왔고, 뭐, 설명 안 도 알 것 같고, 5는 다섯 번째 버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주요 레이어 5개라고 했는데, 총 레이어는 7개잖아요? 왜 주요라고 했냐면, 사실 풀링할 때 요즘에는 그 맥스 풀링을 많이 쓰는데, 아니면 단순히 평균을 내거나, 이 논문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풀링을 할 때 그 웨이트라는 바이어스가 들어가는데, 두 개가 또 그 학습이 가능한 것들이라 아까 학습 가능한 주요 레이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한 거냐면 이 채널의 평균값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스스로 학습하여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 다음 레이어로 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조절했어요. 이제 각 레이어를 좀 더 깊게 살펴볼게요. 어, 이 그림은 앞에 CNN 구조를 단순하게 표현해 놓은 건데 되게 단순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서 제가 이 출처 보시면 여기서 가져왔어요. C1, P1, 여기서 C1, C1, P1 이거는 첫 번째 특징을 추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는 6개의 5 곱하기 2호 필터, 그러니까 여기 H가 5죠? 5 곱하기 2호 필터를 사용해서 K 커널 6개, 6장의 특징 맵 피처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력이 6 곱하기 28 곱하기 28 텐서가 됐죠? 이어지는 풀린 레이어는 여기 2 곱하기 2 영역의 평균을 구해요. 여기서 H가 2고 스트라이드도 이어서 넘어갈 때 28 곱하기 28이 딱 절반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목합시다. 다음에 나오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이게 범상치가 않아요. C2는 요 C2 말하는 거예요. 부분 연결, partial connection을 했어요. 이게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인데요. 6개의 입력 채널을 16개로 여기 6에서 16으로 했죠? 출력 채널을 확정을 하는데 어, 제 생각과는 다르게 모든 채널을 그러니까 제 생각이라고 하면 앞에 것처럼 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모든 채널을 다 연결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커널이 16인데 개수가 모든 레이어의 값을 다 더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맨 처음 생각했던 거는 5 곱하기 5 그리고 이제 두께가 6인 텐서를 갖다가 다 일일이 마스크로 곱해가지고 16개의 그 커널을 만들어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레이어를 부분적으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로만 하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거를 이제 다음 슬라이드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까 이 부분적 연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논문에 있는 표예요, 이게. 즉, 16개의 모든 필터가 6개의 입력 채널을 전부 본 게 아니라 아래 표처럼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일부 채널만 띄엄띄엄 연결한 거예요.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 당연히 뭐 계산 비용 절감 목적 있겠죠. 이때는 2000년도 전이니까 뭐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이때 성능은 뭐 한계가 명확했죠. 밑에 사진은 이 사진이요. 그냥 재밌어서 가져온 건데 93년도에 이제 그 이 논문 쓰신 이 루큰 교수님이 CNN에 시연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캡처한 건데 컴퓨터를 보면 거의 뭐 박물관에 보는 것 같으니까 성능 한계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연결을 끊어가지고 파라미터 수를 약 40% 줄였습니다. 뭐 연결 수를 파라미터 수 계산해보면 딱 그 정도 나와요. 해보시면 알 거고요.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 대칭성 파괴인데요. 여기서 영어로 하면 뭐 중요한 단어는 영어로 한 번씩 보면 symmetry breaking이라고 돼 있어요. 각 필터가 서로 다른 입력 채널만 보도록 강제함으로써 서로 비슷한 특징을 학습하는 것을 막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특징을 학습하도록 유도했어요. 이거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대에 쓰는 드롭아웃이랑 비슷한 효과를 누린 거겠죠? 이 대칭성이라는 걸 파괴한다는 거를 비유로 해서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16명한테 6권의 뭐 보고서 아니면 책이라고 해볼게요. 뭐 보고서를 전부 나눠줘서
요약을 해라. 이렇게 보고서를 나눠준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보고서는 당연히 그 0부터 5까지 커널을 말하는 거죠. 그, 레이어. 그쵸. 커널이 하면 헷갈리지. 이들은 모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만약에 뭐 1번 보고서 수직선이라고 해볼게요. 뭐 숫자를 뭐 지금 감출하는 거니까. 또 2번 보고서 뭐 이건 수평선이라 해보자. 이걸 조합하는 게 숫자치를 찾는데 가장 쉽고 명확한 틀은 어떻게 될까요? 뭐 16명 중에서 예를 들면 뭐 대여섯 명이 뭐 전부 다 1번, 2번 보고서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비슷비슷한 요약을 제출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대칭성 문제예요. 뭐 그 대여섯 명이 다 같은 일을 하는 셈이니까 자원이 낭비되고 다양한 시각을 얻지를 못해요. 르킨 교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로 전문 분야를 할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룹을 뭐 1, 6명 여기 그룹 1, 여기 6명 1번부터 5번까지 0번부터 5번까지 너네들 6명은 뭐 1, 2, 3만 읽어 아니면 뭐 2, 3, 뭐 0, 1, 2만 읽어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4개씩 읽은 애들 있죠. 뭐 6명 여기에 돼 있어요. 이 논문에서는 뭐 당신네들은 4개만 읽어 그 순서도 뭐 0, 1, 2, 4, 1, 2, 3, 4, 0, 1, 2, 3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룹 3라고 할게요. 여기 3명은 당신들은 여기 5개, 5개씩만 읽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 제가 실수를 했네요. 5개씩만 읽은 게 아니라 4개씩 읽는 걸 이렇게 다 그 분할해 준 거죠. 순서를 다르게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당신 한 명만 6권 보고서 전부를 다 읽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 논문이 사용한 부분 연결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의도적으로 끊어놓으면 입력 재료 자체가 다르니까 같은 요약을 절대 넣지 않겠죠. 이로써 16개의 출력 채널, 그러니까 요약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다양한 특징을 골고루 학습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1, 2번 보고서만 보지 않고 두 보고서에 없는 특징들도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번, 2번 보고서 안 보낼 때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까 강제로 할당을 했다고 했는데 드롭아웃 배웠으니까 수업 시간에 음, 드롭아웃이면 비교를 하자면 이 논문에서 그 6개의 레이어 중에서 3개를 골랐었는데 0, 1, 2번은 골랐지만 강제로 할당했으니까 0, 1, 3번 이렇게 고른 애들은 없네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0, 1, 2번을 묶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추측이 들어간 거랄 수 있죠. 만약에 0, 1, 3번을 묶는 게 더 좋은 특징을 만들었더라도 네트워크는 이거를 배울 기회조차 없어요. 드롭아웃은 그래서 어떤 연결이 최선일지 모르겠으니까 훈련할 때마다 무작위로 수천 개의 다른 부분 연결 네트워크를 시험해보자.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1, 2, 3번만 켜지고, 어떨 때는 뭐 1, 4, 5번만 켜지고, 어떨 때는 뭐 2, 3, 5, 6번만 켜지면 6번 없으니까 0번이 할게요. 이렇게 켜지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는 이렇게 수많은 약한 네트워크의 결과를 평균을 내는 법을 배웁니다. 따라서 네트워크는 이 논문처럼 하나의 추측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조합의 그 평균적인 최저값을 학습을 하게 돼서 그래서 더 강력하고 예측이 틀릴 위험, 그러니까 과적값을 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보통 이 르네5 논문을 보면 그러니까 이 르네5 논문을 해가지고 그 CNN 구조만 딱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내용을 해볼게요. 현대 그 소프트맥스 대신에 이 논문에서는 그 RBF, Radio Basis Function이라는 출력층을 사용했거든요. 여기서 보면 여기 이 내용이에요. 이거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 RBF는 각 그 입력이 각 클래스 중심 그 뮤마다 얼마나 가까운지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이때 그 거리를 가우시안 함수로 변환해서 반응을 나타내요. 이런 연결 형태를 그 가우시안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이 레이어는 각 숫자 클래스, 그러니까 0부터 9까지마다 이상적인 중심점, 즉 뮤 0부터 9까지를 학습을 해요. 그래서 입력 벡터 x가 어떤 중심점과 가장 그 거리가 가까운지를 기준으로 숫자를 판별을 하는데요. 이는 소프트맥스가 선으로, 그러니까 경계로 공간을 구사하는 것과 다르게 RBF는 각 클래스의 그 영향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리니까. 그 클러스터를 형성을 해가지고 판단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중심과도 멀리 떨어진 그 이상한 입력에 대해서 모든 출력이 0에 가까워지는 자동 거부, 그러니까 리젝션 기능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 자동 거부란 능력이 왜 생기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설명을 할게요. 어, 또 방식을 보면 RBF는 이 입력이 어떤 숫자 뭐 3이라고 할게요. 이상적인 중심 mu3와 그 입력 x가 3의 이상적인 중심 mu3와 얼마나 가까운가라는 그 절대적인 거리를 잽니다.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있는 RBF의 뜻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하면 예시를 들어 이해가 잘 되니까 어, 지금까지는 0부터 9까지의 숫자 모양을 갖다가 뭐 이게 뭐에 속할지 생각을 했다면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으니까요. 뭐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는데 얘가 1, 3이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0부터 9까지 뭐 어떤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를 제가 뭐 쓰레기 입력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쓰레기 입력에 대해서 RBF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볼게요. 이 13 조각은 이제 르넷5가 학습한 10개의 수초 중심 뮤 0부터 뮤 9까지 그 어떤 것과도 가깝지가 않겠죠? 모든 중심점과의 거리가 멀어요. 결과적으로 여기 Y prediction은 이런 꼴이 되니까 10개의 입력값이 모두 0에 가깝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RBF는 이거는 내가 아는 10개 중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거부, 그러니까 아까 자동 거부를 했잖아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GT에는 그러니까 이 모든 비용이 높은 조각들을 경로에서 제외할 수 있겠죠? 말하다 보니까 아직 GT에는 설명 안 했는데 GT에는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쓰는지 현재 가장 잘 쓰이는 소프트맥스랑 비교를 해서 볼게요. 왜 쓴다기보다 그냥 뭐 비교를 해볼게요. 음, 작동 방식은 아시겠지만 소프트맥스는 이 입력에 대한 뭐, 뭐 어떤 3의 점함수가 8의 뭐 점함수보다 얼마나 더 높은가라는 그 상대적인 비율을 계산하잖아요. 요 펑션으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그래서 이 똑같이 그 쓰레기 입력 아까 걔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걔가 선형 레이어를 통과하면 10개의 원시 함수가 나오겠죠? 여기 이렇게 원시 함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로짓이죠, 로짓. 이 점수들은 아마 대부분 낮거나 뭐 의미 없는 음수값이 될 거예요. 뭐, 근데 이 점수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항상 큰 값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프트맥스는 그 지수함수를 씌워가지고 여기 지수함수 씌워가지고 총합을 강제로 1로 정규화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가장 이상 높은 값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1.2 얘가 제일 수치가 높으니까 뭐 가장 크게 나오겠죠.
이 확률값은 그냥 제가 막 적은 거니까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가장 크다는 것만 뭐 봐주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소프트맥스는 뭐 얘는 90% 확률로 뭐 어떤 숫자야 뭐라고 자신 있게 오판을 하는 거죠. 소프트맥스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두 절대 아니야라고 말할 능력 자체가 없으며 가장 덜 나쁜 승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자동 거부라고 했죠. 그래서 RBF 이런 구조, 거리 기반 구조 자체가 자동적으로 거부를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소프트맥스도 좋은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 거부를 뭐 학습을 할 수는 있겠죠. 이거는 자동 거부가 아니라 뭐 학습된 거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출력 개수가 뭐 엄청 많지 않는 이상 확률이 비슷비슷하게 나오겠지만 뭐 엄청나게 자동 거부처럼 작게 나오지는 않겠죠. 이 당시는 확률 개념이 주주가 아니었던 때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여기서는 안 썼을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르넷5 CNN 구조는 숫자 하나는 잘 인식을 하는데요. 아까 초록에서 수표를 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은행 수표에 135 같은 연속된 문자를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여기서 GTN, Graph Transformer Networks가 등장을 해요. GTN은 이미지를 자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그래프로 만들어요. 그래서 입력이 135가 붙어있는 손글씨 이미지가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2호 박스를 보시면 분할기가 이 이미지를 보고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가능한 조각, 프라그먼트들의 관계를 그래프로 만들어요. 이 그래프 안에 숫자들은 무시를 해주세요, 일단. 이 그래프라는 게 어떤 건지 보여드리려고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는데 숫자가 좀 맞지가 않아요, 모양이.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녹색은 좋은 조각이에요. 즉 1, 3, 5처럼 올바르게 잘린 이미 조각들이에요. 이 각각의 조각들은 르넷5 인식기에 들어가면 이거는 1확실해처럼 높은 점수, 낮은 비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주황색인가요? 주황색은 쓰레기 조각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였던 1, 3, 1과 3이 붙는다든지 뭐 3, 5, 3과 5가 붙는다든지처럼 잘 못 잘린 조각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더 쓰레기 같은 애들 있어요. 분할기의 작동 원리상 음, 예를 들어서 숫자 3 한가운데를 잘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1, 3, 5 다 아닌 어떤 성체불명의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럼 어, 르넷5 모델이 뭐 얘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거부를 해버리거나 혹은 뒤에 르넷5 모델이 들어왔을 때 아예 다른 숫자로 학습이 잘 안 돼 있다면 착각을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별로인 상황이죠. 그래서 유치는 이 그래프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 모든 경로를 탐색을 해요. 예를 들면 경로 1 같은 경우에 정답이죠. 1, 3, 5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경로 2 같은 경우에 오답인데 1에서 3, 5 이렇게 하고 아니면 1, 3에서 5로 가고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예요. 뭐 이런 애도 있겠죠? 그리고 르넷5는 각 조각들에 대해서 비용을 매겨요. 코스트를 매겨요. 얘들은 비용이 낮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비용이 높겠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거부가 돼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아예 잘못 잘린 애들은 다른 숫자로 인식을 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요 녀석을 보면 살짝 팔이랑 닮지 않았나요? 다 붙여서 본다 생각을 하면 그러면 코스트가 낮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글로벌 트레이닝에 발휘가 돼요. 능력이 발휘가 돼요. 엔드 투 엔드라고 할 수 있죠. 그 과정을 설명을 하면 어, 오류가 발생했어요. 뭐 최종 정답은 얘인데 왜 뭐 8, 뭐 얘는 뭐라고 해볼까요? 아 얘는 1로 하고 뭐 8로 해보죠. 이렇게 인식했다고 예측을 해봤다 할게요. 그러면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최종으로. 그래서 역전파로 이 최종 손실 신호가 르네5한테 전달이 돼요. 어,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인 피드백이죠. 어, 3호 조각을 어, 8의 중심, 그러니까 뮤 8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뭐 이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뭐 그런 피드백일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애가 입력이 되면 8의 중심을 그러니까 뮤 8을 멀리 밀어내고 비용을 높이고 동시에 3의 조각은 뭐 뮤 3, 5의 조각은 5의 중심인 뮤 5와 더 가깝게 끌어당겨라 해서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결국에 GTN 시스템은 이런 학습 과정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이 그래프에서 총 비용의 합이 가장 낮은 경로를 찾아내면서 그 결과 올바른 경로를 선택해서 135라는 그 Optimal Path Founder가 되어 있네요. Simultaneous Segmentation and Recognition 이렇게 돼 있고 계속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최종 답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는 르넷5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RBF는 소프트맥스로 부분 연결은 풀 커넥션이랑 드롭아웃으로 대체가 되었죠. 하지만 기계가 스스로 특징을 학습한다. CNN 구조, 전체 시스템을 종단 간 엔드투엔드로 학습한다. 이 GTN이라는 구조는 르넷5의 핵심 철학을 그러니까 이러한 핵심 철학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현대의 딥러닝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